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곰처럼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공부한다기보다 좀 여러 번 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또 꼼꼼히 세세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또 이 시험 공부라는 게 100%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우선 첫 번째로 매일매일 1시간씩이라도 좀 습관을 들여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그게 힘들다면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매일 30분씩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할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명호신탁의 종류를 좀 보셔야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명호신탁이 무엇인가 대충 본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이자간입니다. 이자간 명호신탁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자니까 두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자, 두 사람 이렇게. 그림이 있고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삼자간이에요. 이거는 세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세 사람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세 명이고요. 하나 더 보시는 게 계약 명호신탁입니다. 또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명호신탁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건데, 자, 우선 먼저 제일 먼저 보실게요. 자, 명호신탁인데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자간 명호신탁이다. 자, 지금 전부 다 금지가 됐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자, 이리 보세요. 자, 여기서 실권리자를 갑이라고 한번 칭해보고요. 오늘 수탁자를 이제 을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자, 이 전부 다 금지가 돼 있다는 뜻이었다고 했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이 실권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권리자가 바로 그 자가 누구냐면 부동산 현재 소유자예요. 그 자가 이제 매도인의 신분이면서 이름을 빌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가 신탁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자간이라는 표현은요, 이제 실무상에서는 잘 안 쓰고 이건 이제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가장입니다. 가장 매매다 또는 뭐 이제 가장 증여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건 거짓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거짓으로 판다. 거짓으로 증여한다 그런 차원이에요. 예를 들을까요?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 우리 친한 친구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이 사람 하는 소리가 이 친구 내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 내가 일정 기간 동안만 내 부동산이지만 네 앞으로 가짜로 팔 테니까 허위로 팔 테니까 등기를 좀 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을 테니까 일단 네 앞으로 등기를 좀 해놓자고 그래요. 그럼 일단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라고 그랬겠죠. 그럼 일단은 먼저 그러면 이제 갑이 누구냐면 이제 소유자이죠, 그죠? 그러면서 부동산을 파는 건데 실제로 파는 게 아니죠. 이제 가짜로 파는 거니까 매도인이고 신탁자입니다. 그럼 이제 을이 수탁자가 되는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이 갑과 을 사이에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그 약속, 그게 신탁 약정이거든요. 약정 자체가 이게 이제 무효예요, 무효가 되고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이건 진실된 계약이 아니죠. 허위로 한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정도 무효가 되고 계약도 역시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도 무효다. 그럼 현재 등기부 상에는 누가 명의되어 있나요? 수탁자표로 등기가 돼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등기 능력 자체가 이게 무효거든요. 무효.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등기를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등기가 뭐가 됩니까? 등기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등기 능력에 볼 때 등기부 상에서 수탁자 을로 등기는 돼 있지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갑한테 있었겠죠. 그 소유권 자체가 을한테 넘어왔나요? 넘어오지 않았죠. 왜? 등기가 무효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소유권은 계속 갑한테 있다는 뜻인 거예요. 소유권 자체는 계속 갑한테 있는데 그냥 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등기만 을로 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넘어온 게 아니라고요. 소유권은 아직도 갑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한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갑이라는 사람 을한테 자,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줘라고 주장할 때 준일 잘 하시겠는데 지금 소유권 자체가 갑한테 그냥 있어요. 그냥 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지금. 소유권 자체 갑한테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등기가 돼 있을 뿐이잖아요. 이럴 때 등기 말소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에 더 돌이켜 이제 회복이 오면 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수탁자가 이걸 되팔았어요, 또. 자, 제3자하고 되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탁자하고 이 제3자 이들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계약이 유효가 돼요, 유효. 그다음 등기를 또 넘겨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령 병이라고 할까요? 제3자가 병과 이루어진 계약도 유효가 되고 그 등기가 넘어갔어요. 등기도 역시 이것도 유효가 된다고요. 그러면 자, 만약에 수탁자에게 있을 때는 신탁자인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회복해 올 수 있습니다.
소유권 그냥 있던 거니까 말이죠. 등기를 말소시켜서 가져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 되팔았단 말이에요. 제3자한테까지 넘어갔죠 이제. 그럼 이제는 절대로 이 갑이라는 신탁자가 이 제3자를 상대해서는 권리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병이란 제3자가 말이에요. 처음에 이 을과 요 계약을 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처음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신탁 약정했다는 사실을 그게 알았던 몰랐던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3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의건 아니면 악의건 이건 불문하고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3자 쪽에서 볼 때 미리 알고 있었던 또는 몰랐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관계없이 무조건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신탁자였던 제일 처음에 갑이 실권리자였지 않습니까? 그 자는 이제 3자한테는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3자의 문제거든요. 이럴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수탁자 앞에 등기는 무효이고 물권 변동도 무효라서 소유권이 갑한테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이걸 되팔아버리면 그때는 이제 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하나가 수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이게 무효입니까, 그죠? 예, 무효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닌데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형법상 횡령죄를 지게 돼요. 횡령죄 지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 벌어지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 행위마다 효과가 뭐냐라는 것과 대항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로 묻는 문제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3자간을 보시게 되면 이 3자간은요, 우리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등기 명의 신탁, 등기 명의 신탁이다. 이제 그런 표현도 쓰고 아니면 이제 이걸 좀 다른 말로 중간 생략형이라고도 그래요.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다. 이런 뜻인데 일단 이제 3자니까 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겠죠. 자, 세 사람 볼까요? 먼저 여기서 갑을 이제 매도인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자고요. 수탁자를 이제 병이라고 하고 제 3자를 정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일단 세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 빼고 갑, 을, 병 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도인과 신탁자, 수탁자가 담합한다고 그랬거든요. 담합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일단 을과 병 사이에서 을이 누구냐면요. 실제 매수인이에요. 실제 그 자가 권리자입니다. 명의를 빌려오는 자거든요. 신탁자라고요. 수탁자는요. 명의 빌려주는 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 그러면 일단 을과 병 사이에서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속을 하겠죠. 약속이 일단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한다고요. 자, 계약한다. 그런데 등기는 어디로 갔나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원래 자 계약 자체를 을과 갑이 했으니 등기도 당연히 갑이 을한테 넘겨줘야 하겠냐고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병한테 갔어요. 그럼 결론이 뭐가 될까요? 자, 매도인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을과 병 사이에서 이 신탁 약정한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만약에 모른다면 절대 이렇게 등기 올 리가 없잖아요. 모른다면 등기를 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이때 매도인이 이제 이걸 알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이제 악의다 그러죠. 악의다. 매도인이 알고 있다. 악의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갑, 을, 병 셋이 모여서 서로 이제 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일단 너는 나한테 명의를 빌려줘라. 나랑 계약합시다. 등기 넘겨주세요. 다 오케이, 다 승낙이 됐겠죠. 그럴 테니까 미리 이제 다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걸 3자간이라는 건데, 그럼 효과를 볼까요? 자, 일단 신탁약정이야 물론 무효지요. 그런데 자,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있었던 이 계약은 이게 유효라고요. 유효가 됩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매수인이에요. 실 권리자하고. 근데 문제는 등기를 넘겨줬단 말이죠. 자, 악의였다고요. 이게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을한테 한 게 아니고 병한테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등기가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자, 무효란 얘기니까 등기가 무효면 그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소유권은 원래 갑한테 했던 거 아닙니까? 갑이 주인이니까요. 그죠? 그럼 소유권 넘어왔나요? 역시 넘어오지 않았어요. 왜? 등기가 무효니까. 그럼 소유권이 아직도 어디 있냐? 갑한테 그냥 있는 거라고요. 소유권 자체가 갑한테 그냥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이제 자, 이것도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이 상태에서 볼까요, 한번? 자, 을 매수인은 실제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면서 실권리자니까. 자, 계약은 유효다. 그러면 갑이란 매도인한테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실익이 있을까 없을까 문제 나오겠죠. 난 소유권 넘겨주세요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 계약이 유효가 되거든요. 유효, 실제 매수인이니까. 그러니까 실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갑이란 매도인은 계약 유효물로 인해서 유효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줘야 한다고요.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등기가 어딜 되겠어요? 병원태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넘겨주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은요. 매도인이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 돼요. 말소를 시킨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이 되면 이렇게 등기를 넘겨줍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마음이 누가 막 급할까요? 막 안절부절 급할 사람이 누굴까요? 매도인이겠습니까? 매수인일까요? 매수인이겠죠. 매도인은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매수인이요. 을이 요 갑의 지위를 대신해서 그걸 이제 대위한다고 그래요. 대위에서 수탁자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등기가 회복될 거거든요. 누구로요? 갑에게 갑니다.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될 때니까 그걸 갔을 때 이렇게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갑이나 매도인이 먼저 수탁자 등기를 말소를 시킨 다음에 소유권 넘겨주든지 아니면 매수인이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직접 대신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자가 다시 또 되팔았네요, 보니까. 털었답니다. 그러면 등기가 무효인데 되팔았잖아요. 이것이 2016년도 5월 달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종전에는 횡령죄로 처벌했어요. 횡령죄. 그런데 2016 5월 달에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서 지금은 횡령죄로 볼 수가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횡령죄가 아닌 거예요. 여기 신판례거든요. 그래서 서로 팔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판례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신판례다. 근데 문제는 팔았다니까 계약도 유효입니다. 등기도 역시 유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비슷한 것처럼 보이시는데 수탁자한테 있었을 때는 신탁자인 실권리자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제3자한테 이미 넘어갔었죠. 넘어가 버리면 계약도 유효, 등기가 유효라고요. 물권 변동도 유효예요. 그럼 이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요. 신탁자인 매수인 을은 제3자한테는 절대로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 이때 뭐가 중요하다? 제3자가 이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고 나면 문제는 우리가 그림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문장으로 써주는 거니까 그걸 읽고 이게 어떤 형태인가 파악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흐름이. 그 이해가 되셔야 우리가 실제 시험에 가시면 그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장을 주니까 문장을 보면서 형태가 이게 뭔가,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3자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계약 명호 신탁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그 명호 신탁을 개략적인 한번 정리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신탁 약정이 무효다. 그러니까 등기도 무효다. 그러므로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그런데 단 수탁자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고 또 그 상대방이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신탁약정 사실을 모른다면 유효다 이랬단 말이죠.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 나왔어요. 이제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보세요. 원래 주인은 매도인은 신탁약정 사실을 모르고니까 매도인이 이제 선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직접 계약을 해요. 계약한다 이렇게. 그렇다면 수탁자한테 등기가 넘어갔다고 하자 이거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림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실권리자가 이제 신탁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수탁자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잘 그림을 보신 말이에요. 신탁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져가서 당신 명의로 계약을 하고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죠, 그죠? 그 수탁자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용도했습니다.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속을 한다고요. 그건 당연히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그래서 수탁자가 돈을 가져왔어요. 와서 매도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합니다. 뭔가 보세요. 유효. 등기를 넘겨줬죠. 등기도 역시 유효.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신탁자하고 매도인 사이에서 어떠한 법률 관계 형성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 그건 둘이 서로 몰라요. 모르는 사이예요. 한 번도 전화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이에요. 매도인은 수탁자가 와서 본인 명의로 계약도 하고 있고 또 본인 명의로 돈도 주고 하니까 당연히 수탁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알 수밖에 없겠죠. 실제 매수인인지 알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는 말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걸 몰라요. 뭘 모른다? 신탁약정 사실을 모른다는 거지. 모르니까 이제 이걸 선의란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선의다. 매도인이 선의거든요. 그 선의라는 것 이유 때문에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등기도 유효가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예요. 선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탁자와는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수탁자하고 계약했죠. 등기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선의이기 때문에 유효가 되면
자, 이제 유효니까 수탁자는요, 정상적이죠. 자,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만 돈은 본인 게 아니었죠. 그래서 돈은 지금 누구 겁니까? 신탁자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때 원인이 뭐냐면 이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거든요. 그러나 권리는 취득해요. 소유권 찾았어요. 소유권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럼 돈은 돌려줄 필요 있겠죠. 이럴 때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내 돈은 돌려줘라. 그건 돼요.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는데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나한테 돌려줘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탁자가 또 되팔았어요. 제3자한테 또 팔았군요. 등기 넘겨줬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다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신탁자는요, 본인이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이나 수탁자 등 어느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요. 다만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때 수탁자가 말이죠, 부당 이득금 반환만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세 가지를 보신 거거든요. 2자간, 그다음 3자간 계약명의 신탁. 그림으로 이해하시면서 그 행위마다 효과가 무엇인가를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벌칙은 뭐 얘기는데요. 여기 두 가지 묶여 있네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하고 부동산 실명법 두 개를 묶었어요. 자, 이 벌칙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벌칙은 반드시 암기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 수업 강의할 때요, 가장 중요하다 그럼 별표 3개를 친다고요. 이게 별표 3개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순서대로 볼까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 굉장히 무겁죠? 앞자를 따볼게요. 장기 미등기자, 신탁자, 양도담보일 때 등기 사유를 허위로 서명한 자입니다. 외우세요. 장신양, 장신양이에요. 자, 장신이 뭡니까? 장신? 키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키가 크니까 길잖아요. 기니까 제일 길어요.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이죠, 그죠? 그래서 장신양, 길다니까 제일 긴 거니까 연수가 제일 긴 거 아니냐? 외우시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장기 미등기자가 뭐냐면요, 3년 넘도록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신탁자 누굽니까? 명의를 빌려 오는 사람. 또 양도 담보일 때니까 이건 이전 등기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사유를 거짓으로 소명한 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5년 이하 징역과 2억 이하 벌금, 장신양 이 세 사람은요, 형벌을 받으면서 동시에 함께 받아요. 뭐를요? 과징금을 병과한다는 거예요. 같이 나란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자, 이 과징금이라는 거는요, 5년 이하 징역과 2억 이하 벌금 사유일 때만 이게 과징금이 있는 것이지 밑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물어야 되느냐? 보세요. 과징금은. 자,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까 30% 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래서 요 장신양 세 사람은 형벌과 함께 과징금을 함께 받는다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행 강제금은요, 자, 과징금을 받고도 등기를 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럴 때 이행하라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죠. 첫해 10%, 둘째 20%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근데 여기는 내자를 쓰면 안 돼요. 틀린다고요? 과징금일 때 내자 쓰는 것이고 이행 강제금일 때는 내자 안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제 1억 이하 벌금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전 소유권 등기를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신청서를 써 냅니다. 그때 등기 신청서에다가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겠죠. 등. 그다음 세금 포탈 목적이죠. 탈세 목적 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고 팔아요. 탈.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아까 빌려온 사람이 신탁자 있잖아요. 명의 빌려준 사람도 있겠죠. 빌려준 사람은 수탁자. 그래서 등탈수. 등탈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질 사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탈세는 목적이 아닌데 부동산을 전매할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검인은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전매 시 검인 신청하지 않은 자니까 전자 하나 따보자고요. 저거는 이제 좀 작죠.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이래서 이 두 개 법 속에는 이렇게 세 개 벌칙이 있고요. 특히 5년짜리는 과징금과 병과한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누군가 할 때 이제 5년 이하 징역 이럴 때는요, 장신양, 3년 그러면 등탈수, 1년 그럴 때는 전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개정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과징금을 방금 보셨어요. 그죠? 과징금이 얼마 내느냐면 부동산가에게 30% 내서 부과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액수가 크다고요. 엄청 크기 때문에 일시 납부하기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면 분할 납부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분할 납부한다. 그다음 기한도 연장해 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요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청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도 있고 연장도 해줍니다. 자 이게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납부할 수 있게 됐는데 사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나오겠죠. 밑에 보시면 지금 액수가 많아서 일시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분할을 납부할 수 있다는 쪼개서 뜻이에요. 납부할 수 있겠다. 연장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게 여기는 이제 그 분할 납부할 수도 있게 됐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기한도 연장해 준 거니까 이거는 사정 고려해서 되는 것이겠지.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징금을 좀 더 구체화 보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연장해 주느냐. 어떨 때 납분할 하게 해줄까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시 납부가 어려우니까 어떤 사정이 있다면 분할하게 할 수 있다. 밑에 볼까요? 이런 사정들이에요. 자, 어떤 사정 볼까요 한번? 자,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있으면 연장해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볼까요? 사업 여건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쭉쭉 가보니까 일시 냈다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다음에 납부 의무자 본인이나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 밑에 건 필요 없고요.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현저한, 중대한, 현저한, 중상의 장기 치료를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에 말이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다. 이러면 틀린 거죠. 틀렸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현저한이라는 용어 들어가줘야겠죠. 이런 용어가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쭉 가봤을 때 이제 그 나중에 분할 납부 신청하는 것은 30일 내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떤 경우는 또 일시할 수도 있어요. 또 저걸 취소하고 일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결정 취소하고 일시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 하나, 둘, 세 개 나오죠. 자, 일단 연장해 주는데 연장된 기간 내 납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납부 안 했다. 그럼 일시 징수한다. 담보 변경도 담보 보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도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매가 진행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여기서 포인트도 크게 두 가지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많으니까 분할 납부할 수도 있게 됐다. 근데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한 얘기고, 그다음에 결정 취소한 답 일시에 징수할 수도 있는 사유가 있더라.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8장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주택이 한 평균 2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상가가 하나 정도 출제를 한다고요. 근데 주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상가보다는 물론. 그러니까 상가는 좀 이제 주택에 이렇게 준용하는 거니까 이제 일단 중점은 주택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비교해 보는 건데요. 저기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지금 왼쪽은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편의상 주임법으로 부르고요. 오른쪽에는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죠. 상임법으로 보통 부르는데, 자 이제 먼저 어딜 누굴 보호할 거냐 보니까 여기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당연히.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근데 어디에 적용될 거라는 거는 주택일 때는요 모든 주택이면 전부 다 적용이 되고요. 상가일 땐 그렇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만 적용이 돼요. 상가일 때는요. 그다음에 이제 예외가라는 것은 이제 예외는 뭐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호텔을 사용한다 이럴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쓰겠다 적용이 안 되고요. 또 이 법은요 이제 자연인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이 임차인이다 그럼 적용이 되지 않죠.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이제 지방공사 중소기업이면 인정이 되긴 되죠. 예외가 있긴 합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상가일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일 때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 이제 그 표를 하나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항력은 뭐냐면요. 자 이건 주택 상가 마찬가지로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이게 채권이거든요. 물권과 싸우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채권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가장 좋은 게 등기를 하면 되는데 등기가 힘이 들어요. 등기하기 위해서는 집 주인이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두 개의 법인데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자, 가장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 요건이 뭐냐면요. 주택은 일단 이사를 들어가야겠죠. 그다음 전입신고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명 대항력이라는 거고
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 또는 뭐 주민등록 그래요. 주민등록이 요건이 되는 거고요. 상가는 약간 다르죠. 상가할 때는요. 일단 건물을 인도를 받았겠죠.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게 요건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을 갖춰야 임차인으로 보호될 것이고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발생 시점이라는 이야기는 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둘 다.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여기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그 2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대항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둘 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우선 변제권은 그 순위 맞춰가지고 배당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살던 집이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어, 경매가. 그럴 때 내 순위 맞춰서 돈을 받을 텐데 그 순위를 결정해 주는 게 우선 변제권이라고요. 그럼 둘 다 대항력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확정 일자를 받는 거예요. 확정 일자. 상가, 주택이야 당연히 이제 뭐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게겠죠. 상가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자, 대항력 확정 일자 갖추게 되면은요, 그 순위 날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 말하고요. 이제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되냐 이거겠죠. 이거는 이제 순위를 따져요. 순위, 날짜를 따집니다. 날짜 갖고서 누가 빠른 것인가를 따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시간 이어서 한번 계속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3자 간 명의신탁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요, 이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오늘 나온 벌칙에 관한 부분 있죠? 꼭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